세운이 수기 봉화리와 만경대. 어느 날 나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혁명운동 사족지라는 봉화리에 가보았다. 평양 도심지에서 동북쪽, 그러니까 대동강 상류 쪽으로 1시간 반가량 달리면 나타난다. 서울 남쪽에 있는 민속촌보다 더 큰 규모의 지역을 성역화해 놓은 것이다. 나는 북한에 와서 처음으로 우상숭배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봉화리 오구에는 책을 들고 서 있는 김형직의 동상이 높다랗게 서 있다. 동상 오른쪽에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사용했다는 마군물이 있는데, 이것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바가지씩 이 우물물을 퍼마셔야 한다. 김형직이 세웠다는 야학교는 시골 사랑방 2개를 합친 크기쯤 될까? 그 뒤에는 살림채가 있다. 봉화리에는 야학을 열고 혁명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김형직이 잡혔다는 곳까지 표시되어 있고, 강반석이 비밀 서류를 감추어 두었다는 기와장까지 하얀 삼각표로 표시해 놓았다. 봉화리를 다녀온 지 며칠 후 나는 김주영과 강혜룡을 따라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 구경을 갔다. 그때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며칠 전쯤이었다. 평양에서 강선 제강서로 가는 길을 따라 남포 쪽으로 30분쯤 달리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니 길 왼쪽에 높이 10m, 길이 25m쯤 되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화강암 비석이 나타났다. 나는 그 비석이 무슨 비석인가는 접어두고 우선 그 큰 통짜 돌덩이를 어떻게 여기까지 운반해 왔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비석은 강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김일성 찬양 시비였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위대한 수령님이 생가가 나오고, 오른쪽은 강선 제강서로 가는 길입니다. 해방 후 조국으로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오매불망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생가 쪽으로 가시지 않고 왼쪽 길을 택하셨습니다. 노동계급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수령님은 조부모님보다는 우선 제강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먼저 만나보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강혜령과 김주영은 비문을 줄줄 외우면서 노동계급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비석 구경을 한 뒤 약 20분쯤 더 달려 만경대에 도착했다.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다. 만경대 입구에 있는 대형 국수집 식당이 눈에 띄었다. 이름은 천명식당. 한꺼번에 1,000명이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이 집 냉면 맛이 북한에서 최고라는 설명이었다. 만경대는 북한에서 가장 숭모받는 성지로 누구나 의무적으로 한 번은 참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크게 붐빈다고 했다. 그렇기에 천명식당 같은 대형 식당이 필요하다고 강혜령은 설명했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참배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고 했다. 이날은 김일성의 생일이 임박했음인지 인파로 더욱 붐볐다.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조그마한 초가에는 그때 썼다는 초라한 책상과 밥그릇 등 살림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찌그러진 듯 뒤틀린 옹기덕이 특히 눈에 띄었다. 위대한 수령님이 조부모와 부모님께서도 항일투쟁에 헌신하시느라 집이 너무도 가난해서 저렇게 뒤틀린 옹기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내원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이 방 저 방을 안내했다. 방에는 김일성과 부모 형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집안을 구경한 뒤 나는 김일성이 놀던 곳, 김일성이 마셨다는 음물, 친구들과 씨름을 했다는 언덕, 군함처럼 생겨 타고 앉아 군사놀이를 했다는 군함바위, 아버지가 독립애국 사상을 가르쳤다는 뜰, 어머니가 그네를 태워주었다는 그네터, 가족이 농사를 지었다는 논, 아버지가 심었다는 포플러 등을 돌아보았는데 그 중에는 지주가 자기 밭에 그늘이 진다고 해서 잘라버렸다는 나무 밑등도 몇 개 있었다. 하나하나 기념장소에는 하얀 칠을 한 안내판들이 세워졌고 김일성이 어릴 적 친구들과 씨름을 하고 놀았다는 곳은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으로 그것에는 기념 누각이 세워져 있었다. 생가에서 100리쯤 떨어진 곳에 김일성 일가 박물관이 있다. 초라한 생가 모습과는 달리 박물관은 건평이 200여 평이나 되는 웅장한 단층 양옥이다. 그 안에는 만경대 부감도 모형과 김일성의 성장 과정과 옥중의 아버지를 면회하는 그림, 조국의 독립을 이루가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추운 겨울날 걸어서 압록강을 넘어가는 14세 소년 김일성의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만경대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경내에 있는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로 안내되었다. 묘소는 웅장하게 비석, 상석 등 묘석이 세워져 마치 왕정릉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김주영과 강혜령이 나더러 꼭 참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그 묘지에 깊이 머리 숙여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부모 성묘도 못하는데 남의 무덤에 와서 절을 하고 있다니. 3년 뒤 이곳에 다시 와봤더니 이 일대 전체가 드림랜드 같은 유원지가 되어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선현궁전. 78년 3월 하순 어느 날 나는 선현궁전 구경을 갔다. 선현궁전은 만수대 옆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유명한 교회가 서 있었다는데 6.25 때 폭격을 당해 형태만 남자 김일성이 꼴보기 싫다면서 교회를 싹 헐어버리고 선현궁전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불교도 기독교도 그 밖에 아무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묘향산, 내금강 등지에 절간이 있긴 하지만 전시용으로 껍데기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스님도 있을 턱이 없다. 언젠가 강혜령에게 북한 땅에 교회가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어물어물하다가 교회는 없지만 종교단체는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내가 북한에 8년 남짓 머무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보거나 신자를 만난 적이 없다. 우리 일행이 선현궁전 현관에 들어서니 붉은 넥타이를 메고 두 줄로 늘어서 있던 국민학교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어떤 아이는 삼각형 붉은 스카프를 내 목에 걸어주기도 했다. 귀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과학연구실, 학습실, 미술실, 음악실, 무용실, 체육실을 둘러보았다. 과학연구실엔 갖가지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기계마다 빨간 쪽지가 붙어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하사하신 무슨 기계식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실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형식적으로 기구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짙게 들었다. 방 정면에 붉은 천을 깔고 그 위에 흰 대리석에 김일성 흉상을 앉혀놓은 앞에서 김일성의 혁명 역사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실, 혁명운동 당시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는 미술실을 거쳐 음악실에 당도했다. 이것은 계단식으로 꾸며 있는데 20여 명의 어린이가 아코디언 합주를 하고 있었다. 연주는 잘하는 것 같은데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가 일부러 웃으며 명랑한 표정을 지으려는 듯이 과장되고 자연스럽지 못했다. 너무도 기계적인 동작이 오히려 잘하는 연주에 선상을 주는 것 같았다. 무용실 문을 여니까 연습을 하고 있던 어린이들이 와 하고 소리치며 나한테 달려들어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아이. 머리 위로 손을 뻗쳐 소련식 인사를 하는 아이 등이 수선을 떨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환영하는 모양이었다. 어린이들이 보여준 무용은 무용이라기보다 템포 빠른 기계체조 같았다. 땅제주도 넘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젠가 촬영하러 홍콩에 갔을 때 본 무용국 손오공과 흡사했다. 안내원은 이 무용이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전통 예술이라고 소개했지만 아무래도 중국에서 건너온 것 같았다. 무용 공연이 끝나자 연주가 시작되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출연했는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대목도 있었다. 남한의 어린이와 북한의 어린이를 비교하는 장면이다. 무대 왼쪽에는 다 떨어진 옷에 깡통을 찬 남한 어린이들이 웅크리고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잘 차려입은 북한 어린이들이 희희낙낙하고 있다. 북한 아이들이 남쪽 아이들한테 연을 날려보낸다. 연에는 통일, 해방 등의 단어가 쓰여 있다. 연을 잡아진 남쪽 아이들이 말한다. 이 연들이 어디서 날아왔을까? 북한의 행복한 어린이들로부터 날아온 거야. 오른쪽에 북한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말한다. 얘들아, 남조선 동무들은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어서 통일해서 남조선 아이들을 구하자. 마치 구령이 떨어진 듯 다른 아이들이 합창하듯 소리 지른다. 그러자요. 나는 이 연극을 보면서 민족적 비애를 느꼈다. 실제로 북한 어린이들은 자기네의 삶이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한 어린이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도 남한 어린이와 생김새는 다를 나위가 없다. 그러나 뭘 하는 걸 보면 기계적이고 과장되고 순수성이 결여되어 보였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영양도 좋아 보였고 선택된 간부급 아이들이 아닌가 싶었다. 만일 한국에서 외국 손님들에게 보이기 위해 공부조차 안 시키며 기계처럼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을 혹사시킨다면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절할 때가 옵니다. 엊그제부터 김학순이 눈에 띄지 않는다. 웬일인가 싶어 접대원 아이들한테 물어보았다. 학순동무가 왜 안 보이지? 학순동무는 아주 안 돌아옵니다. 아주 안 돌아온다니. 평양으로 아주 나갔습니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나가버렸어? 저희들은 모릅니다. 참 이상한 여자다. 여기를 영 떠나면서 인사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다니. 섭섭하고 괘씸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정도 들었는데. 강혜령 보고도 물어보았다. 김학순 동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안에 일이 생겨 나갔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리는 법도 있나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냐고 말해 주려다가 참았다. 며칠 후 연애 때 김정일을 만났다. 요즘 뭘로 서일하십니까? 은혜로운 태양을 읽고 있지요. 또 뜨개질도 하고요. 김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좋습니다. 그런데 김학순 동무가 없어졌다면서요?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난번 강혜령에게 항의한 것을 보고받았구나 생각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그 동무 남편이 신문기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김정일이가 이런 일까지 상세히 다 알고 있다니. 그러나 사실 그랬다. 김정일은 소소한 것까지 모두 다 보고받고 있었다. 식사 도중 김정일은 이런 말도 했다. 최 선생, 다음에 니상이 동무하고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니상이라는 말을 듣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다.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온 여자. 식사는커녕 꼴도 보기 싫었다. 글쎄요. 같이 하고 싶지 않군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그 순간 김정일이 얼굴엔 불쾌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금방 회복됐다. 연회장을 빠져나올 때 김주영이 내 옆으로 다가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거 왜 거절하십니까? 앞으로 이상희에게 큰절할 때가 올 텐데. 큰절이라니요? 내가 뭐 때문에 이상희한테 큰절을 해요? 허허, 글쎄 두고 보시오. 반드시 때가 오니까요. 참으로 웃겨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를 납치해온 여자한테 큰절이라니. 나는 쓴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 뒤에도 나는 이상희를 본 적이 없다. 풍문으로 들은 그의 소식은 이랬다. 나를 납치하는 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크게 출세할 줄 알았는데 겨우 무슨 사업소의 지배인으로 있다는 것이다. 지배인이란 직책은 실권이 없고 당에서 나온 당비서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 이상희는 보통 성질이 아니어서 당비서하고 걸핏하면 옥신각신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프다고 직장에 안 나오기가 일쑤고 붙여준 요리사, 식모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싸우다 내쫓고 해서 당에서도 골칫거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홍콩에 있을 때 코니라우 유로 불리던 그의 딸은 이름을 유경숙으로 바꿔 외국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